책을 읽을 때, 뭐 기사를 볼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느냐,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즉 과학을 부정하자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과학자고, 어떻게 보면 사실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책일 수도 있어요, 이 책이.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파워포즈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한 것이 이른바 파워포즈 중에 하나인데요. 파워포즈를 취하면 본인이 어떤 자신감과 강함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이 파워포즈 효과를 다룬 논문을 쓴 공저자 중에 한 명인 에이미 커디는 이 논문과 또 테드 강연 등을 통해서 굉장한 스타가 됐죠.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들었거나 혹은 읽으신 책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 논문을 같이 쓴 제1저자가 이 논문은 잘못된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파워포즈 효과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요. 이 파워포즈 효과의 제1저자였던 데이나 카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험의 표본 크기도 굉장히 작았고, 그러니까 실험 참가자 수도 적었고, 실제로 드러난 효과 크기도 매우 작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모집을 하면서 계속 효과를 확인을 함으로써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참가자를 추가했다. 그리고 자의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로 일부 참가자를 제외했고, 튀는 데이터 포인트를 제거했다. 그리고 여러 번 측정했고, 통계 테스트도 여러 번 진행해서 P값이 가장 낮았던 경우만 보고했다. 제가 전에 휴먼카인드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함께 다뤘던 전설의 90분짜리 영상에서 휴먼카인드에서 다루고 있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의 잘못된 점들 말씀드렸었죠. 이 논문의 문제점이 한 2018년 정도부터가 돼서야 제기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반박이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일종의 인간 세상에 대한 은유로 받아들여 왔었죠. 하지만 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유명한 연구들이 사실은 그 실험에 있어서 또 논문 작성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실험을 기반으로 쓰인 책들, 기사들, 칼럼들, 이런 건 어떡하죠? 논문을 읽고 책을 쓴 사람들, 그 책을 읽은 사람들, 그걸 읽고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오늘은 책 사이언스 픽션을 통해서 과학 논문의 숨은 문제들을 파헤쳐봅니다. 일단 이 사이언스 픽션의 저자인 스튜어트 리치는요, 심리학자이고요.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의 사회 유전 및 발달 정신과 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인간 지능에 대해서 포스트 닥터 과정을 밟았고요. 인간 지능과 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뇌가 유전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픈 사이언스 운동의 열혈 지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과학 연구에 있어서, 또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가는 책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다뤘던 파워포즈 효과는 그나마 제1저자가 본인의 입으로 그게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나마 검색하면 뭐 논란이 있는 사실일까?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글들이 이제 검색 결과에 함께 나오거든요. 이제 구글에서 뭐 파워포즈 티어리 이런 거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뭐 파워포즈 페이크 이런 것도 같이 떠요. 하지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그마저도 좀 적게 뜨는 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그래도 제1저자가, 논문의 제1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그런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뭔가가 알려지고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저자가 작정하고 속였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오류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은 어떡하죠?
근데 이런 오류나 조작은 원래 과학계 내에서 자정작용이 되면서 밝혀지고 혹은 뭐 논문을 이제 투고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동료평가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고 하잖아요. 과학의 엄밀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나서의 감상은 그러한데요. 사실 과학계에서 이러한 위기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최근 몇 년간 과학 논문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에 심리학계에서 대규모 컨소시엄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재현 실험을 해봤어요. 재현 가능성이라는 건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재현이 가능해야 그게 사실인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논문 100건, 실험 100건에 대해서 재현을 해봤는데 그 중에 재현에 성공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39%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숫자거든요. 이게 그냥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하다고 평가된 그러한 실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이거의 재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심리학자들도 충격을 받았고 애초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재현성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계가 또 과학계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뭐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논문의 어떤 쓰여지는 방식이나 저널에 게재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데요. 대표적으로 의료학에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MMR 백신과 자폐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죠. 도대체 그 논문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냈는지를 생각하면 약간 아찔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앤드루 웨이크필드라는 의사가 MMR, 그러니까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제 접종을 하는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라는 논문을 써서 그게 이제 백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었는데 사실 그 논문은 알고 보니까 자폐 증상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폐 증상을 꾸며내서 허위 사실을 썼고 자폐증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도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라고 썼다는 게 밝혀졌어요. 심지어는 표본이 12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아이들이 12명밖에 안 되고 그 12명을 모으게 된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앤드루 웨이크필드 본인이 그 홍역 단일 백신에 특허를 낸 상태였어요. 이 논문을 내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논문은 많은 논란 끝에 2010년에 철회가 됐습니다. 철회가 된 건 다행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학계의 자정작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너무 많은 그 사회적 비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요아힘 볼트라는 마취과학자가 외상수술 시에 사용하는 어떤 물질이 뭐 쇼크를 이제 줄여줄 수 있다라는 논문을 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메타 연구, 그러니까 연구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는 과정인데요. 메타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 성분을 사용했을 경우에 사망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 요아힘 볼트 같은 경우에는 철회 논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철회 논문이 많은 과학자들의 순위를 볼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 이 밖에도 영양학에서의 문제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했을 때 이런 거 연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의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엄밀해 보이는 자연과학에서조차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문제가 있는 논문들이 철회가 되거나 하면 다행이긴 한데 많은 논문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구자 본인조차도 모르는 오류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연구자의 어떤 인지 편향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지게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철회가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논문이 철회가 된다는 건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 논문들이 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게 책으로 출간됐을 때 그러니까 잘못된 오류가 있는 논문의 결과가 연구 결과가 어떤 책의 근거, 주장의 근거로 쓰이게 됐을 때는
사실 이거는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저자가 예를 들어서 그 논문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저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현재 학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재반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뭐 철회가 책이 나온 이후에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쫓아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걸 확인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 책을 갑자기 다 회수를 하기에도 또 어려움이 있겠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러한 책 출간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데니얼 카네만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 책은 저도 심리학과를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던 책 중에 한 권인데 이 책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프라이밍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간단히 제가 자막으로만 쓸게요.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카네만이 프라이밍 효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인간 행동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카네만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내고 나서 6년 뒤에 내가 인용한 그 연구 논문들이 좀 실험적 증거가 약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미 6년간 생각에 대한 생각은 전 세계에 번역되어서 수출이 됐고 수많은 독자들이 읽었을 거고 심지어 카네만은 노벨상 수상자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믿고 그 이야기들을 믿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이렇게 박제가 되어버리면 수정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논문이 철회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아까 MMR 백신만 해도 언론에서 계속해서 어떤 자극적인 기사라든지 어떤 물음표만 찍은 기사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논문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뭐 반박이 되고 철회가 되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그 헤드라인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 뭐 기사를 볼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느냐,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벌어지는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논문의 오류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 만약에 전공이 과학과 관련된 곳을 나오셨다면 아마도 그 전공 첫 학기 내지는 첫 두 학기에 그 연구 방법론 같은 거 배우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멀게 느껴지게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실 이거 그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도 배우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과학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가설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러저러 하면 이러저러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거에 대해서 연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걸 기각하는 방식으로 뭐 통계를 내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일단 그냥 가설을 세워서 그걸 실험을 통해서 통계를 돌려서 검증을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오류의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을 먹으면 행복해진다 라고 했을 때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실험 가능한 모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복해진다를 어떻게 실험으로 확인하죠? 그럼 이거를 실험 가능한 어떤 수치로 바꾸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연구자는 웃는 횟수로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떤 연구자는 뭐 엔돌핀이 나오는 뭐 정도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서부터 의문이 발생합니다. 많이 웃으면 행복한 건가? 여기서부터 벌써 의문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어찌저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죠. 근데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초콜릿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대조군을 두죠. 실험군과 대조군을 두고 실험을 합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게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어떤 태스크를 시키고 초콜릿을 주고 어떤 태스크를 시키고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표본 문제입니다. 일단 표본이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2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험의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모집을 하기로 했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실험을 하자.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명 모집을 했어요. 근데 한쪽은 다 어린이들이야. 한쪽은 다 뭐 40대예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뭐 입맛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한쪽은 전부 다 미국 사람, 한쪽은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 이거 뭔가 섞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본능적으로. 양쪽에 최대한 맞춰줘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쭉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돌린단 말이죠. 근데 통계도 이런 거예요. 통계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P값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P값이 0.05보다 작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부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0.05도 임의로 일단 설정한 값이에요. 합의를 한 값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요새는 P값을 낮추자라는 이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통계를 종류별로 다 돌려보는 거예요. 남자를 빼서 돌려보고, 여자를 빼서 돌려보고, 혹은 뭐 나이대별로 돌려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통계를 돌릴 수 있겠죠. 이제 연구자는 이게 혹시나 다양한 이 요소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돌렸다가도 좀 혹할 만한 뭔가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 논문을, 그러면 가설을 갑자기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빠이빠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유혹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을 이제 결과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이제 그걸 논문을 써요.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앞에 초록이란 걸 쓰게 되는데요. 이 초록 부분에 이제 나의 그 연구 결과를 아주 중요한 연구다라는 식으로 부풀려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이유는 그래야 저널에 눈에 띄기도 쉽고, 이제 게재가 되려면 일단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이게 화제가 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나한테 이제 연구 기회가 계속 주어지니까, 그럼 그걸 이제 언론에서 또 받아다가 이제 또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하나에, 심지어 여기에는 제가 지금 어떤 비의도적인 우연한 오류는 넣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의외로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엑셀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동 그 정렬 때문에 오류가 거기서도 은근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중에 SEP1이라는 SEP1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9월 1일로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의 오류들은 제가 지금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논문 자체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은 이걸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피해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요. 그거를 이제 연구 방법론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좀 더 엄밀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제 표본을 조금 더 랜덤하게 잘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통계를 조금 더 잘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낼지를 다 배우고,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논문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마음의 유혹이 생기게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연구가 좀 눈에 띄어야 되고, 내가 연구 논문 실적이 많고 인용이 많이 될수록 어쨌든 뭐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연구 지원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한 유혹을 느끼게끔 요 데이터는 좀 튀네, 요건 그냥 지워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과학에 있다라는 이제 문제를 책에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까지도 이 저자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픈 사이언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오픈 사이언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과학 연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오픈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그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 등록을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문을 내기 전까지의 과정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논문만 딱 받으면 이게 원래 가설로 통계를 만든 건지 아니면 통계를 내고 나서 가설을 바꾼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 먼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가설은 뭐고 우리가 사용할 방법론은 이거고 통계는 이걸 쓸 거다 라고 오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연구가 마무리가 됐을 때 논문을 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가설이 그대로 있는지 방법론이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통계를 바꿨다면 이 바꾼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소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식을 사용해서 뭔가 조금 더 개선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출판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P값이 그 0.05보다 작아야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보다 안 되는, 그러니까 뭐 P값이 0.06, 뭐 0.59 이런 이제 논문들을 과학자들이 이거 0.49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예 영향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결과가 잘 나온 경우들이 이제 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이 다 버려지고 다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방법론과 이 과정이 다 맞다면 결과가 안 좋아도 뭐 저널에 실을 수 있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식을 구성하는 과학, 정말 과학이 연관이 안 돼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어떤 뭐 영양분의 효과라든지, 수소차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기차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이고 뭐 어떤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과학적 지식들이잖아요.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생산되는 방식이 조금 더 이제 투명하고 엄밀해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요약된 형태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두께 보이시죠? 낱낱이 밝히고 있고, 제가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의 뭐 10분의 1 했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킹 이런 거는 지금 자세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슨 그렇다고 데이터 테이블을 놓고서 뭐 통계를 돌리는 뭐 수식 같은 게 전혀 그런 게 써 있진 않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충동을 느끼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책이 물론 난이도가 아주 낮진 않지만 그래도 책을 좀 읽으시는 분이라면, 특히 이제 사회과학 책이나 자기계발 쪽 책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좀 꼭 읽으셔야 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자기계발서 책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결과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그 심리학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책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어떤 사회과학 책들,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는 과학 책들을 읽을 때 어떻게 뭘 주의해서 읽어야 될지를 전혀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을 때 약간 마음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즉 과학을 부정하자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과학자고, 어떻게 보면 사실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책일 수도 있어요, 이 책이.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리학계에서 그런 그 재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 자체가 어떤 과학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례들도 보면 결국은 그 문제가 되는 논문에 대해서 반박이 이루어지거든요. 길게 보면 그런 식으로 과학은 계속 어떤 반박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나아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물음만 가져갈 수 있으면 저는 이 책이 충분히 할 바를 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 책의 부록, 이 책의 말미에는 뭐가 있냐? 과학 논문 읽는 법이 있습니다. 과학 논문을 읽는 방법론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철회된 논문 뭐 사이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든지, 뭐 얼마나 투명한지 확인을 해봐라, 뭐 표본 크기는 얼마나 큰가, 효과 크기는 얼마나 큰가, 결론이 정말 동의 가능한가, 재현이 가능한가, 뭐 동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등등등등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과학 논문을 직접 읽어볼 일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인용된 논문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읽어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는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다 영어로 된 거가 대부분이고 모르는 용어도 너무 많고 막 너무 허들이 높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일단 모르겠고 그런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는 독자대로 일단 읽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약간의 비판적 태도나 의심을 가지고 읽는 동시에 결국은 이제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고 전달할 어떤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굴러가 줘야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독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해볼게요. 자, 책을 읽다 보면 많은 연구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누가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저러하다. 그러니까 당신도 뭐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즈라고 하면 뭐 당신도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한 2분 정도 이러고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독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과학 관련된 전공하신 분들은 또 이거 같이 배우셨을 거예요. 연구 방법론 배우실 때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배우셨을 텐데 이제 저는 그 전공 진입을 미국에서 교환학생 할 때 배워가지고 그 연구 방법론을 거기서 배웠는데 거기 교수님이 진짜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귀에 딱지가 않게 훈련을 시킨 내용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굉장히 유명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진짜 막 귀에 딱지 않도록 듣고 논문을 검토하거나 혹은 어떤 주장을 보거나 혹은 어떤 광고를 봤을 때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가 이 크리티컬 리딩에 대해서도 막 시험 문제 나오고 막 쪽지 시험 계속 보고 막 지겹게 배웠는데 이 공을 빅토리아 크로스 교수님께 일단 돌리도록 하고요. 제가 배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광고나 어떤 기사를 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5가지를 질문을 하라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그것에 동원된 근거는 무엇인지,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근거와 주장에 대한 다른 해석 방법이 있는지, 네 번째도 좀 중요한데요. 제 이게 안 돼요. 네 번째 좀 중요한데요. 추가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는지, 그리고 결론은 무엇인지 이렇게 5가지를 질문해라라고 이제 저는 배웠는데 저는 이제는 그냥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럴 때 제가 유용하게 이걸 요약해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2가지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 이 근거가 있다고 해서 이 주장이 맞나?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용을 할 때는 그 실험에 이제 명시된 근거까지는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근거 말고 다른 개입될 수 있는 이유는 없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논문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뭐 무슨 이 논문이 피해킹을 했는지 살라미 슬라이싱을 했는지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죠. 우리가 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책을 읽다가 뭔가 연구 논문 같은 게 인용이 됐을 때 이 2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이 주장을 정말 뒷받침하나? 그리고 이 근거 말고 다른 어떤 영향을 준 요소는 없었나?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책 귀퉁이에다가 그런 걸 써놔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써둡니다. 이 정도의 어떤 의심, 이 정도의 어떤 질문 같은 걸 내가 계속 가지고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읽을 때랑은 조금 더 다른 풍부한 감상 같은 걸 얻게 되고 내가 질문할 수 있는 이제 폭 자체가 매우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로서 할 수 있는 좀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책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사실 근데 이 재미의 기준이 여러분과 제가 많이 다를 수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애초에 대학도 심리학과를 나왔고 이 책에서 이제 언급된 많은 심리학 실험들을 대학교를 다닐 때 배웠고 이제 내가 대학에서 배운 교과서에 있었던 실험이 사실이 아니었어? 왜 이런 이제 감상이 저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연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뭐 조작 방법 이런 것들이 제가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술술술 너무 재밌게 읽었지만 사실 이거는 이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전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시다면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어서 이제 한번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 사이언스 픽션, 과학은 어떻게 추락하는가라는 부제가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네,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 책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안녕.